네, 블루캠프에서 격주로 앞으로 만나게 될 분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재선에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그 선거 운동 개시 직전에 저희가 인터뷰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목발을 짚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영수회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안다는 거네요. 네. 알긴 아는데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책상을 한번 탁 쳤을 뿐이다. 근데 상대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억하고 죽더라. 그거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몇 개의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 방심위 또 모든 언론사들의 문제가 국민들의 책상 위에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건 별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방송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른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해서 다 해임돼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그 아침에 이제 신문부터 챙겨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신문에도 보도 많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났죠. 모를 보고 수가 싶은 것만 보시나 보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방송 3법 있잖아요. 예. 그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거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약간 수정을 하시는 겁니까? 수정할 것이 있는지 마지막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려면 어쨌든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만큼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방심위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구상 방식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마지막 검토만 딱 거치고 나서는 22대 개원하자마자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요. 저는 과연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오면 200석이 되면은 이제 그게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거부가. 근데 이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도 또 조국 대표도 다들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 목표치를 잡는다면 200석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0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겠죠. 예, 200석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본인의 탄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걸 국회가 한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부권을 거부하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200석을 만들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방송 3법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그쪽 당에서도 요구하고 원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도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방송 3법만 통과시킨다고 넘어갈 일인가. 왜냐하면 이제 방심위 같은 경우는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여지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선방심의 같은 경우도 TV조선의 관계자 또 뭐 공원연의 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심의를 남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너무나 한계가 많고요. 방심위 문제 그렇죠. KBS는 언론장악 문건이 나와 버렸는데 이것도 전혀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그 KBS 박민 사장을 비롯해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고발을 해야 그 언론장악 문건의 진위 여부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KBS 문제 그렇죠. YTN도 공격할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강제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한 그래요.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도 과방위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임위. 그러면 예. 이건 다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답변을 후보께서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방위 안에서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인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당선인 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다들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기가 막힌다. 언론 장악, 방송 장악 누가 했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찔리면은 발끈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언론 장악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 일인데 자꾸 발끈발끈 하시는 걸 보면 언론 장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거를 자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용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건? 그거는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기자회견 하겠다, 뭐 입장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본인 혼자 얘기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도 과연 얼만큼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보장될 것인지 그리고 시간적 제약 없이 얼만큼 할 것인지를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 문제 말고 좀 정치 현안에 대한 좀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지금 그 법률 수석을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상 민정수석 부활이다 이제 이런 평가는 일단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검토해서 추진할까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방탄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 명씩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여당 내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겠죠. 민심 청취를 지금 그 가장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는요. 법률수석실이요? 예. 법률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해요? 예. 저는 태어나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네. 상관없다. 아니 민심을 청취하려면 뭐 시민사회 수석실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법률수석실이 민심 청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옛날에 민정수석이 있을 때 보면 산하에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네. 민정비서관의 이제 주 업무가 이제 민심 파악이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심 청취라는 게 결국은 수사기관이 취합한 정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건 사전 기능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을 비법조인, 그러니까 비검찰을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웠었던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글쎄요,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법률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을 보면은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본회의는 열리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래서 합의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치고 최성병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의장님이신 거죠. 저기 아무튼 일단 이거 여쭤보니까 예.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정서가 궁금한데 네. 김진표 의장이 저런 태도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응일까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슨 개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요?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의 그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의장으로서. 네, 물론 합의를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네. 그게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죠. 물론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표 네.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며칠 새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제 21대 국회 끝나고 22대 국회 구성할 때 의장부터 선출하잖아요. 예, 다수당에서 의장을 그러니까 내니까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의장 후보 그 선출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의 저런 모습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좀 그 소심파? 소심파?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 후보로 나와 있는 후보들 보시면 네. 어느 누구 하나 그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것에 반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모두가 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다 의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또 실무자로서 저랑도 같이 실무적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 동일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도 네 분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이 문제와 관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끊고 의장이 결단 내려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후보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은 아니겠네요. 왜 똑같으니까. 상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변별력은 얼만큼 그 여당과의 합의와 협상의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모양새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협의 과정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그 유능하게 네. 그 협상의 장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입법부가 고하십시오. 라는 판단을 내리게끔 그림을 만드느냐. 그걸 누가 가장 잘할 것이냐. 그걸 볼 것 같아요. 의원님 마음속으로 정했습니까? 정했죠. 그 누군지는 안 여쭤보겠고. 네.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내일 원내대표 선출 있잖아요. 예. 이건 찬반 투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단독 입후 보니까. 네네. 찬인지 반인지도 정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이게 네. 재선이 되니까 모든 게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사실 그냥 뭐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박찬대 후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반대표가 그러니까 몇 표 나오느냐 이게 오히려 관심사가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박찬대 의원님을 좀 힘을 받게 만들려면 오히려 누군가 한 명의 경쟁 구도가 있게끔 됐더라면 더 힘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나왔을까요? 박찬대 의원 빼고.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박찬대 의원은 친명을 넘어 찐명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강성 일변도로 달리지 않겠느냐. 원내대표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네. 생각을 하세요? 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협상하고 이런 여지를 자꾸 남기는 것보다는 네. 윤석열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을 원했던 이번 총선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딱 그 적합한 후보가 나오신 거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그러면 왜 야권에 200석을 몰아주지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해봐라.
여덟석 모자란 거를 준 거는 또 역시 협치를 하라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다. 또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협치와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힘을 많이 몰아준 만큼 이번에 강하게 민주당이 일 처리를 해나가는 걸 보면서 또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22대 국회 그 개원하면 이제 상임위 배정이 있게 되잖아요. 네, 의원님은 네. 어느 상임위 지금 희망을 하세요? 아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글로 가는 건가요? 갔으면 좋겠네요. 여론의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광진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다 서울시랑 연결돼 있어서 행안위를 희망은 하는데 예. 아유 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이신데 행안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도 이제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이 마음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 특위를 그동안 제가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